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임페리얼 대학교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임페리얼 대학교에서 이상심리학을 강의하는 최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상심리학 연구 첫 시간으로 이상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개요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심리학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기로 하지요. 교육과정은 이상심리학 연구입니다. 담당 강사는 최수경이고요. 교재는 저자가 최정윤의 이인이 되어 있고요. 교재명은 이상심리학 제3판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학지사고요. 참고 문헌은 발달심리학 성영란의 학지사 출판사고요. 또 DSM-4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학지사에 나온 거가 있고요. 또 진단 사례집 학지사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상 행동을 병적인 부분만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인간 행동의 역동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과 정신병리 현상의 임상적 특징과 인간의 이해를 확장하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돕는 길을 모색하는 길로 학습 목표를 삼았습니다. 교과목의 개요는 본 사이버 강의는 임상 및 일상에서 나타나는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이상심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치료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합니다. 네, 주요 수업 내용을 살펴보시고 수업 사정은 이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별로 15주차인데요. 제 첫째 주는 제1장 이상심리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2장 두째 주는 제2장으로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제1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주차는 제3장으로 이상행동의 증상을 연구하는 증상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또 제4주차는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5주차는 제5장으로 불안장애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6주차는 제6장으로 강반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7주차는 제7장 일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8주차는 제8장으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9주차에는 제9장으로 급식 및 섭식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10주차에는 제10장으로 우울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주차에는 제11장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12주차에는 제12장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다른 정신증적 장애로 공부하겠습니다. 13주차에는 물질 관련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14주차에는 신경발달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15주차에는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주차와 15주차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 그때는 수업 내용이 지금 어떻게 조절하는 방향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이상심리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상심리의 이해의 목차에 이상과 정상, 즉 이상은 어떻게 하고 정상을 어떻게 기준하는지,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원시 시대에는 이상심리학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상심리학, 세 번째 중세 시대에는 이상심리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살펴봤는지,
그 후에 르네상스와 자연과학의 발달은 어떻게 했는지, 또 인도 현대에 들어와서 인도주의적 처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심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찍이 칼 융도 환자의 심리는 건강한 사람의 심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전제를 두고 그것을 비정상 또는 정신병리라고 보지 않고 병적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심리적 증상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고 신경증은 한 개인의 인격적 변화와 성숙,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융의 견해를 이상치 심리의 이해의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과 정상을, 그런 이상 행동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진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통계적인 빈도상 규준에서 벗어나는 드문 행동을 할 때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사회에서 용인하고 있는 규준에서 크게 일탈된 행동을 할 때 이상이라고 간주하고요. 셋째, 개인의 행동이 자신이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면 이상 행동으로 간주하고요. 넷째, 주관적인 감정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고통을 심하게 느낄 때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네, 첫째, 통계적인 빈도상 규준에서 벗어나는 그 행동을 할 때 이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특성을 측정하여 그 빈도 분포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정상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통계적 속성에 따라 평균으로부터 멀리 일탈된 특성을 나타낼 경우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보통 평균으로부터 2배의 표준 편차 이상 일탈된 경우에 이상 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은 직업적인 문제와 관계되지 않는 한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을 하지요. 그러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 낮에는 집에 있다가 어두워지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둘째, 사회에서 용인하고 있는 규준에서 크게 일탈된 행동을 할 때 이상이라고 간주하지요.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문화적 규범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규범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범에 어긋나거나 일탈된 행동을 할 때 이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에 대한 공경을 당연시하는 유교권의 동양 사회에서는 연장자에게 욕설이나 구타를 한다거나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구타하고 살해하는 이런 경우를 이상이라고 합니다. 셋째, 개인의 행동이 자신이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면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음주 행동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는 경우, 또는 화가 난다고 아무나 붙들고 시비를 건다거나 남의 기물을 부수는 등 현재 자신의 문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을 향해 내재된 분노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넷째, 주관적인 감정의 측면을 살펴본다면 주관적인 감정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고통을 심하게 느낄 때도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쉽게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매사에 자신이 없고 불면증이나 우울감,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한편 과거의 우리는 정상적인 성격 특성을 언제 어디서나 타인과 함께 잘 지내고 사회에서 문제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타인과의 동조 행동을 적응의 중요 지표로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같은 모습을 긍정적인 성격으로 기술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여기에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 잠재력 개발 같은 속성도 더해져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강한 적응 상태라고 간주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정상에서 정상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주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비교적 현실적이지요. 즉 현실 지각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동기와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상적인 사람은 필요하다면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할 수가 있어요. 넷째,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그런대로 진가를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섯째, 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인 활동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팁을 드리면은 건강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성장 과정의 각 발달 단계에서 그 단계에 적절한 경험을 하고 자기를 느끼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 능력적인 측면, 대인관계 측면 등 제반 측면에서 적절한 경험을 하며 자기를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심리에 대한 녹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심리는 이상한 심리, 비정상적인 심리를 뜻합니다. 이상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을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상심리학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행동은 객관적인 관찰과 특정이 가능한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는 특정한 이상행동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신장애를 포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의나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이상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상성과 이상성, 다시 말해서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적응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었는가,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고통과 불편감을 느끼는가, 문화적 규범으로부터 일탈되었는가, 통계적 기준에서 일탈되었는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정상성과 이상성을 구분합니다. 통계적 기준에서 일탈되었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일탈된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손이 더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손을 씻는다면 이런 행동은 이상 행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의 평균적인 행동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일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이상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인 동시에 가장 난해한 연구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상심리학에는 이상행동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입장과 이론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크게 심리적 원인론, 그리고 신체적 원인론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되는데 심리적 원인론에는 정신분석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인지적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원인론에는 유전적 요인, 뇌의 구조적 결함, 뇌의 생물학적 이상 등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론들이 제시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인간의 이상행동, 즉 정신장애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신경증, 그리고 정신증, 그리고 성격장애입니다. 신경증은 영어로 뉴로시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노이로제라고 하죠. 노이로제 걸리겠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노이로제는 신경증의 도배어입니다. 우리가 노이로제라고 부르는 신경증은 현실적인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심리적 장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의 경우는 늘 초조하고 불안감을 느껴서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지만 상담이나 망상과 같은 현실 왜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증을 지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정원이나 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증을 지닌 사람들은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직업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증, 사이코시스는 정신병의 새로운 용어인데요. 상담이나 망상과 같은 현실 왜곡적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정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를 말합니다.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지닌 환청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환시와 같은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망상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인 신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본 적이 없는 어떤 영화배우가 자기를 실제로 사랑한다고 믿는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의식에 독을 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믿는 것을 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증을 지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병원이나 치료기관을 찾기보다는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증을 지닌 사람들은 현실적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직업이나 학업과 같은 사회적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증을 지닌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병원이나 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신증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가 정신분열증인데 요즘은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장애가 말하는데요. 성격이란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신경증이나 정신증은 비교적 현실에서 잘 적응하며 지내던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격장애는 성격 특성 자체가 특이해서 부적응적인 삶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해서 성인 뒤에 성격으로 굳어진 심리적 특성이 부적응적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또는 인격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격장애의 양상은 대개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나타나는데요. 성격장애라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사회 문화적 기대에서 심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는 고정된 행동 양식이 융통성이 없고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넓게 퍼져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고정된 행동 양식이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의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양식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발병 시기는 적어도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격장애는 단지 좀 특이하거나 주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성격이라고 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성격장애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한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심리의 서론을 간략하게 다루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상심리학이라는 것, 그리고 정신장애는 신경증과 정신증, 그리고 성격장애로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는 이상심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고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원인론이 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네, 영상 잘 보시고 정리가 좀 되셨는지요? 그러므로 이상 행동의 이해는 곧 인간을 이해하고, 이상 심리학은 이상 행동에 대한 병리적 측면보다 인간 행동의 역동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심리 상담자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상 행동의 준거로서 첫째, 통계적인 빈도 기준에서 벗어난 드문 행동을 할 때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상의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의 사람은 낮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는 자지요. 그러나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는 자는 그 반대로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하는 그런 이상 행동을 보이는 때가 있지요. 보충해서 설명하면 통계적 준거는 심리검사법을 통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객관화시킨 점수로 정상과 이상을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세계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객관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더구나 평균이 반드시 바람직한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에서 용인하고 있는 기준에서 크게 일탈된 행동을 할 때 이상을 하고 간주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나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이 공격적인 행동이나 구타, 욕설을 하는 것이 이상 행동이지요. 또 그러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꼭 일탈 행동을 하는 것이 이상으로 구분되냐,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정의 방식은 실용성이 있지만 몇몇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문제점은 정신적 지도자나 선구자는 다수의 행동과 다를 때가 종종 있지요. 이 경우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사회나 문화권마다 관습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우리 문화사회에서 정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화사회권에서 가면 정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부부관간이라는 맛은 어색하지나 많은 경우 이런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많습니다. 또 동성애자도 우리는 이상 행동으로 보는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처럼 동일 문화 사회 내에서도 시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 복장 도착증은 남자가 여성의 옷을 즐겨 입는 것으로 오늘날 일종의 성 도착증으로 간주하고 있지요. 그러나 고대 히랍에서는 남성이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시대는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남성들이 귀걸이 또 머리 염색하는 것 등 그런 자체를 이상으로 보나, 고대에서는 요즘은 남성 머리하고 귀걸이 그렇게 이상으로 안 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러나 고대에서는 남성들의 액세서리는 보편적이었던 것처럼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행동이 자신이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면 이상으로 간주하지요. 예를 들면 주변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직장이나 친구에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계속 음주를 하는 경우와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기물을 파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지요. 개인의 행동 부정응도 이상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상을 잘 적응하고 자기 실현적 인간을 지칭합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잘 적응하고 자기 실현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지요. 따라서 이상이란 부적응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즉 남들이 다 타는 비행기를 무서워 타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이제 주관적인 감정의 측면을 한번 보길 때 개인적인 고통을 심하게 느낄 때도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병원에 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은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쉽게 불안하여 안절부절하며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불면증, 피로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지요. 주관적 준거, 즉 자각 증상의 준거는 이상심리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견지에서 이상과 정상을 따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불안, 우울, 불면, 통증과 두통, 식욕 부진 등을 느낄 때 이런 경험이나 증상을 이상행동으로 여기는 증거입니다. 위에서 열간 그런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상행동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임상 전문가의 훈련과 경험을 덧붙여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